봉쇄하는 걸 보고 다 쇼킹 온 거예요. 야, 이거는 플랜 B가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수준이 마이너스 80%라는 맞아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자, 우리 또 네. 교수님한테도 부동산에 대해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저희 또 네. 채널이 또 부동산 채널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제 지인분 네. 중에 이제 베이징에 또 일하시는 분이 네. 계신데 이제 한창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그 베이징 외곽에 네. 아파트를 한 채 사셨대요. 아.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수준이 마이너스 80%라는 맞아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네. 그분이 저를 좀 주목했으면 네. 예, 그런 대가를 안 치렀을 텐데 아. 왜냐면 제가 네. 2015년에 이거 다뤘어요. 중국 부동산 문제를 실제 북경도 가봤고 근데 이제 외곽이라는 두 글자 나온 순간 바로 알았어요. 북경 시내는 달라요. 근데 아, 일단 거기는 괜찮은데? 여기 말하면 경기도라고 하죠. 네네. 외곽은 적게 떨어져서 50%, 많이 떨어져서 80%, 위치에 따라 좀 달라요. 진짜군요. 예, 근데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부동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우리가 놓고 계산하면 미분양 아파트 면적에 매년 평균 분양했던 면적을 나누면 앞으로 이거 다 소화하려면 몇 년이 걸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10년에서 16년입니다. 근데 북경은 달라요. 북경 상해, 광주, 선전 여긴 다릅니다. 요거는 떨어지진 않았다. 한국에 말하면 서울 강남과 똑같은 거예요. 떨어져도 아주 적고 근데 조금만 정책 풀리면 확 올라가고 근데 나머지 도시들은 이제 말한 것처럼 중국도 고령화가 급격하게 첫째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젊은이들이 요즘에 취직을 안 합니다. 한국에 말하면 오포 시대. 요즘에 전문 자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문 자녀요? 네, 무슨 말이냐면 캥거루족인 거죠? 네, 부모 집에 들어가서 집안일을 해주고 아하. 부모한테서 월급 받는 거죠. 아이고. 그거 전문 자녀라는 표현 쓸 정도로 그만큼 이제 실업률이 예, 높다라는 높고 거겠죠. 또 어떤 건 자발적 실업인데 이게 너무 치열하고 힘들고 대도시가 지금 힘들고 이러니까 또 일자녀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원래 혼자 사면 집이 필요한데 부모 집에 들어가면 안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문제 그리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미 그동안 가격이 너무 아파트 10년을 땡겨 먹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지금 공실이 가장 높은 국가가 중국이 됐고 앞으로 투자용으로서의 가치를 보려면 굉장히 이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료로 됐다. 옛날에 그냥 아무데나 사도 돈 버는 시대였다면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이 갈 수 네네네. 있지. 결국 네. 중국도 지역 간 차별화가 엄청 커죠. 양세가 펼쳐지고 엄청 있군요. 커죠. 네, 네. 그럼 결국에는 주요 입지는 괜찮고 네. 외곽 쪽은 아직까지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는 네. 거죠. 제가 지인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을 이제 중국이 했잖아요. 네. 실은 전 세계가 기대를 좀 많이 엄청 크게 했었죠. 했죠. 근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소비 자체가 못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보면 헝다그룹 같은 경우 맞아요. 네. 지금 파산설이 있지만 좀 그 수치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네. 100조 적자가 났고 예, 위안은 한 8천억 위안. 예. 지금 뭐 네. 완다 그룹도 네. 지금 굉장히 네. 위험한 맞아요.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를 맞아요.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뭐 수익권에 있는 어떤 개발업체들이 네. 흔들릴 정도인데 예, 예. 이게 부동산 시장 어떻게 중국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극복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단 중국의 중심에 부동산이 있어요. 한국도 좀 비슷한데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집을 안 산 사람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 빚을 지고 집 사면 얼마나 위험해. 그러면 돈을 차고 모아서 집을 살 생각해요. 이 사람 지금까지 집을 못 사요. 자산 가치가 더 빨리 빨리 오르니까 오르니까 소득보다 내가 은행에 저축해서 받는 이자나 그리고 내가 버는 월급 중국 월급은 안 높아요. 한국보다 훨씬 싸요. 부교수도 그래봤자 한국 돈 한 100만 원 받거든요. 월급을 안 쓰고 저축해봤자 결론은 뭐 지금까지 못 산다예요. 베이징 렌트비가 200만 원, 300만 원 맞아요. 되더라고요.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 오히려 집을 못 사고 도시에서 밀려나게 됐고 과감하게 막 빚을 지고 집 사람들은 내는 이자보다 집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집을 샀을 뿐만 아니라 근데 한 번만 팠다 살아서 다시 하면은 완전 재무적 자유를 실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한 사람 그런 게 있으면 사람에게 이렇게 동조시로 쫙 따라가다 보니까 부동산이 그냥 지금까지 고거 행진했던 거예요. 사실 2015년까지. 네네.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돼? 기업은 자체 산업이 있잖아요. 자기 업계 비중에서 마진율은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중국 노동 가격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네네. 여러 가지 비용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원래 자기 하던 전통 산업에서는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돈 벌기 옛날에 어려운데 옆에 보니까 부동산도 얹어 보니까 건설로 이제 기업들이 원래 제조업에 계속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돈들이 건설 쪽으로 간 거군요. 부동산이 갚버린 거지. 그러니까 전체 상장 기업의 이익을 우리가 또 분석해 봤더니 부동산이 10.46%, 은행이 40점 몇 프로를 갖고 와. 합해 50% 넘어가고. 모든 산업이 그다음 나머지를 갖고 간 거예요. 상하계수를 계산해 봤더니 모든 산업이 부동산의 상하계수가 다 0.4, 0.6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 전체가 이게 부동산에 묶여 있게 된 거예요. 돈만 풀면 부동산에 가는 거예요. 불면. 그래서 중국 국민의 이 삶의 질, 삶의 혜택 모든 게 다 부동산에 엮여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쫙 죽으니까 그 나라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소비가 쫙 줄어드니까 그렇죠. 원래 100만 원 들어오던 게 10만 원밖에 안 들어 사람 돈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는 거예요. 체감이 엄청 체감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 중국도 빨리 예. 이제 회복이 조금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그 지금 현재 글로벌 자금이 탈중국화가 된다라는 어떤 뭐 차이나 런이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중국 시장 자체 무시 못하기 때문에 차이나 러시가 이제 여전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두 개의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런일까요, 러시일까요? 그 제가 정확하게 이건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를 빼고 말씀드리면 원래는 2018년에 미중 갈등 터지고 바이든이 올라오면서 동맹국 내세워서 중국 보위 전략 그리고 탈중국화 뭐 이런 아메리카 퍼스트 이러면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쟤네끼리 만든 협의회가 있어요. 주중 미국 기업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어. 얘네 탈중국 하겠냐 할 때 그때 거의 안 하겠다는 게 대답이 있어요. 한 10% 정도는 하겠다. 근데 대부분 안 하겠다는 게 줄이었어요. 네. 그때 탈중국은 있긴 있었어요. 일본, 한국 기업도 있고. 근데 왜냐면 중국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그건 중국 기업도 탈중국해요. 심지어 중국 기업도 나가요. 그 영역에서는. 왜냐면 이미 마진이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줄어드니까. 노동의 이제 가치가 계속 못 담당하니까 올라가다 동남아를 다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 이 미중 갈등 영향 크게 안 받았어요. 근데 작년별로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상해 봉쇄를 했어요. 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다시 조사를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는 하겠다고. 그러니까 상해 봉쇄가 중국에 엄청난 이미지 타격 줬어요. 원래 상해 봉쇄만 없어도 이게 미중 갈등에 기업들이 영향 안 받았어. 중국에서 엄청난 그 이익을 보니까 갈 생각 없었어요. 결국 한 번 옮긴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고 또 중국 대체국가 찾기도 거의 없어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딱 봉쇄하는 걸 보고 다 쇼킹 온 거예요. 야, 이거는 플랜 B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 중국 글로벌 진출한 500대 글로벌 기업들이 다른 데다 걔도 모르니까 만들어 놓자. 이렇게 변해서 지금 동남아 뭐 전 세계를 돌면서 플랜 B 지역을 찾는 거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아예 탈출이라고 보진 네. 않고 어떤 네. 다변화 측면에서의 뭔가 리스크 분산 분산을 측면에서 하고 있다라고 그 지금 생각으로 하시는 간 거는 거죠? 확실하고요. 근데 아까 러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상해 보세 이전까지 아까 기업들은 나갔는데 반대로 FDI 투자는 2021년까지 계속 눌렀어요. 외국 직접 투자가 이렇게. 네. 근데 들어오는 산업이 변했어요. 미래 산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미래 첨단 산업 쪽이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 투자도 직접 들어왔다는 거죠. 중국이 예. 지금 네.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네. 뭔가 다시 한번 힘을 쏟을 수 있는 게 결국 전기 자동차 그렇죠. 그쪽을 지금 굉장히 예. 밀고 있고 맞아요. 기술력도 굉장히 높은 걸로 예. 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된 이유가 일본 제치고 전기 자동차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중국 자동차 누가 사겠어요? 선진국 안 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로 뭐 아프리카, 주로 동남아가 샀어요. 근데 이번에 데이터 올해부터 달라졌어요. 유럽이 사요. 유럽이 사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자동차 이제 품질도 질도 높아졌고 올라왔다는 가격 거예요. 경쟁력이 예.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예. 자동차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도 예. 2차 전지가 예. 굉장히 붐이에요. 예, 아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또 잘하는 게 배터리입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자동차 세상에는 자율주행 장차로 가잖아요. 결국 배터리가 이제는 오펙 국가처럼 그게 누구냐면 중국, 일본, 한국이 제일 잘해요. 근데 중국 배터리까지 광산 다 장악해버리니까 이제는 중국이 이 정도 더 커버린 거죠. 한국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이 미래 산업인데 그래서 사실은 한국하고 중국은 앞으로 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예. 지금 네. 미중, 예. 뭐 이제 한중,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또 여쭙고 싶어요. 또 가상 투자 전문가로서는 또 네. 굉장히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그 비트코인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예.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이 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한 6만 불,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한 15,000불까지 맞습니다.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맞아요. 3만 불에서 맞아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 가상 투자, 비트코인 혹은 이제 알트코인 같은 거를 지금 어떻게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코인 세상에 오기 전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보면은 한국은 주로 부동산 많이 했어요. 근데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뭐 원자재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은 플러스 가상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 이게 뭐 개인이 투자해서 영향력이 없어요. 미국에서 ETF가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블랙스톤에서 ETF를 만들고 있죠. 근데 ETF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모은 다음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기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물, 현물 다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현물이.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만큼 현물 수요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미 자산 포트폴리오에 코인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해야 되냐 문제 있어요. 네네. 이 방송 듣는 만약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면 그냥 굳이 어려운 코인을 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은데. 맞아요. 예, 그런데 돈이 너무 많다. 많다. 왜냐면 이게 돈이 많다라는 거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인데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국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몸만 공항에 나가면 어느 나라 가든 마음대로 빼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해외 나가 못 씁니다. 불법 외환거래법 걸려요. 그리고 달러나 이런 거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나라 통화나 다 외환 관리에 걸려요. 어느 나라나 한계가 있다.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그게 엄청난 마찰이다.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아,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이게 결국에 가상자산이 오히려 그 자산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변동성이 크니까 네. 약간 좀 안 해도 안 된다. 하는 게 낫고 네. 오히려 자산이 많은 분들은 다변화 측면에서 예, 그리고 한번 고민할 필요는 이 있다. 자산에 대한 어떤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이제 또 기관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고민을 좀 해봐라라는 말씀을. 예. 근데 굳이 내가 모르는데도 꼭 사고 싶다. 그리고 돈도 많지는 않은데 난 굳이 하고 싶다. 일단 해보는 차원에서 이더리움만 먼저 공부하고 해보면 네. 이게 다른 자산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몇백만 원 되잖아요. 집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많이. 그냥 진입장벽이 낮다. 내가 한 방에 2배, 10배 버는 건 쉽다. 근데 다른 자산은 사실 어서는 그런 성장 공간이 크진 않아요. 근데 코인은 또 그런 공간이 와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런 면에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굳이 해보고 싶다면 이런 생각도 해도 된다. 네. 요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말라. 네. 이렇게 아마 네.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20, 30대 네. 지금 청년들이 미래의 세대인데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어떤 지인한테서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던 건데 여기 마포에 그 국제학교가 있어요. 겨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네네. 겨훈. 제 책의 앞에 프롤로그에도 적었어요. 너무 크게 가슴에 닿아서.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앞에는 뭐 남을 존경해라. 경청해라. 예의 밝아라. 뭐 상호 존중 이런 게 있는데 마지막 5번째 뭐냐면 네. 리스크 테이킹 해라 말이 있어요. 오, 정말요? 네,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해라. 네. 초등학교한테 보는 순간 엄청난 그게 올라와 생각이.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금융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금융의 본질은 잘 아시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금융 박사하면서 금융을 하고 투자를 많이 했지만 항상 투자할 때 저는 뭐냐면 리스크를 안 지고 고수익을 추구하려고 해요. 또 특히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강할 수도 있어요. 항상 리스크를 절대 안 지려고 해. 근데 항상 고수익을 추구하려고 해. 두 번째,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걸 도전하다가 딱 위험이 보이잖아요. 바로 도망쳐요. 또 안전한 데로 가요. 항상 인생을 지금 나이까지 안전한 길로 왔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파이낸스 교수 자격이 있냐 딱 그 생각 들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 지금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한 겁니다. 개인 돈으로. 그러니까 제 인생에 이 나이에 리스크 테이킹 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평생 살 수 있어요.
제가 스스로 질문, 그게 인생일까? 너의 잠재력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위험도 없어. 안전해. 먹고 사는 걱정 없어. 그럼 너는 이 세상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스스로한테. 네. 걔는 한 이 나이 돼도 제 질문에 만약에 내가 몇 살에 죽을지 모르겠는데 죽었을 때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난 죽을 때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실패라 할지라도 난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난 그래도 한 번은 도전은 해봤다. 근데 나는 그게 인생이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 20대로 돌아가면 모든 리스크 테이킹 다 할 거예요. 왜? 젊었기 때문에 실패해도 it's okay. 지금 안 하면 그렇게 살다 죽고 싶냐 이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리스크 테이킹하는 어마어마한 젊은 사람들의 열정이 필요해요. 특히 지금. 그리고 세상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언론에 영향받지 마세요. 내가 본 걸 믿으세요. 현장 가보세요. 가 느끼시고 보면은 달라집니다. 세상을 많이 보세요. 한국을 벗어나세요. 글로벌 네. 그리고 이제 리스크 테이킹 네.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 조언을 좀 주셨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네. 이렇게 또 경제 그리고 네. 또 문화 여러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한번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